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오늘이 7월 7일, 칠자 2개 겹치는 날이고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일부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한겨레 최혜정 이슈 부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장윤선 기자 지난주에 휴가 갔다 오셔가지고 자리를 비우셔가지고 할 말이 많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잘 쉬다 오셨어요? 예, 그럼요. 네. 덕분에. 자, 그리고 우리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성민 전 최고는 지금 한 30초 전에 도착하셨기 때문에 숨을 좀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평온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와, 장윤선 기자는 이 시간쯤 오시면 엘리베이터가 마침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젊은이하고 자꾸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뭐라고 그러면 안 돼. 지난주에 안 계셔서 나 삐져서 그런 거예요. 자, 오늘도 뉴스는 주말 사이에 쏟아진 뉴스들이 많았고요. 대통령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주말에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뉴스가 끊이질 않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이야기는 역시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날짜로 따지자면 지난번에 그 법원에서 구속 취소해가지고 밖으로 나온 게 3월 8일이니까 석방 120일 만에 구속영장 청구가 된 것이고요. 특검이 수사 개시한 날로 치면 18일 만에 구속영장 청구가 됐습니다. 여러 혐의들이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외환 관련된 혐의는 제외됐다라고 알려져 있고 66페이지 분량의 영장, 이 언론을 통해서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등등 여러 혐의들이 얘기가 되고 있고 실질 심사는 모레 9일 수요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영장 실질 심사입니다. 다른 질문보다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 퍼센테이지로 보자면 얼마나 봅니까? 그런 질문 난감해요. 그런데 대체로 100%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그리고 외환을 떨어내고 앞에 대목만 가지고 한 것은 요만큼만 가지고도 충분히 영장 발부가 가능하다라는 특검의 판단이 있지 않았겠냐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고요. 근데 대체로 9일날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이게 딱 날짜가 잡혔기 때문에 그런데 딜을 좀 해서 주말까지 최대한 늦추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딱 명토 박아서 9일로 잡히니 안 나갈 수 없는 형편이 된 거죠. 영장 실질 심사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구속 사유가 있잖아요. 주거가 불안하거나 증거인멸, 또 도주 우려 이런 건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그 자체가 증거인멸 혐의예요. 그러니까 무슨 비화폰 삭제 지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증거인멸 혐의여서 사실상 이게 구속 사유와 정확하게 그러니까 일치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거의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사법부에서 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지금 100%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공개된 그런 사유 같은 것들을 보면 구속이 안 되면 이상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는 구속이 안 된다면 그럼 도대체 어떤 범죄를 저질러야 구속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인데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중에 우리 흔히 말하는 도망의 염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16페이지 정도에 거쳐서 구속 필요성을 특검에서는 강조해 놨는데 특히나 주요 참고인들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나 아니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런 사람들이 초반 조사 때와는 태도가 바뀐 부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측의 변호인이 입회돼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진술이 달랐다라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이게 변호인이 빠지자 이분들이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특검에서도 내란 특검에서도 좀 자신감 있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지만 또 동시에 이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다른 이 주요 공범들은 또 지금 다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피의자가 풀려나 있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일 뿐더러 그리고 지금 이대로 내버려 두면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맥과 여러 수단들
사람들을 동원해서 수사를 계속 해방을 놓고 일종의 지지층을 선동하면서 사법 질서에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대로 이른바 그 경호처 강경파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도 이제 최근에 진술이 다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지시가 아니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이제 지목을 하면서 그 사람의 지시였다, 체포영장 이런 게. 근데 이게 뭐 특검팀이 이제 수사를 하면서 결국에 주고받았던 문자라든지 아니면 통화 내역 이런 것들을 또 들이대고 그리고 방금 언급해주신 대로 윤석열 쪽 변호인들이 개입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이제 다 윤을 지목을 했다라는 거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 저는 구속은 100%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 윤석열이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 법률 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검에서 구속영장 이런 내용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 심사를 하는 이 판사도 보기에 이 사람이 구속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질 때 이런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 같고요. 저는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총 보여줘라라고 얘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1월 11일이었다고 합니다. 김성훈 차장이나 이제 경호처 간부들하고 오찬을 할 때가 있었는데 체포영장 집행을 막 한다라고 얘기가 될 때였고 언론을 통해서 경찰 특공대나 기동대가 들어온다라는 게 알려지고 있을 때 걔들은 총 쏠 실력이 안 된다. 니들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만 보여줘도 두려워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경호처 간부들한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총을 보여줘라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 굉장히 나는 이해하기 힘든 어떤 얘기인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밥 먹으면서 한 얘기라고 하지만 경호처에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러니까 또 저는 한편으로는 경찰들한테는 또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런 의심도 들면서 일종의 이제 경쟁을 시키면서 나를 지켜라.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윤석열 천동설인 거죠. 윤석열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본인이 이제 왕이니까 나를 지키는데 당연히 너희 같은 하급 직원들은 총 있는 것도 과시하고 보여주고 니네가 훨씬 더 잘할 거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싸워. 이렇게 부추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도 상당히 이제 심각한 범죄 사유가 되는 것이고요. 예. 다 떠나서 칼을 써서라도 나를 지켜라. 예. 그다음에 이제 써서라도. 그때 철조망을 다 둘러치고 그렇죠. 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한남동 관저를 요새로 만들었던 윤석열이 결과적으로는 본인만 생각하고 경우에 따라서 총격전이 벌어졌으면 경찰하고 공수처 수사관들하고 말이죠. 끔찍한 일이죠. 예. 경호처 직원들하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나의 이외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게 그냥 드러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굉장히 끔찍한 지도자였구나라는 생각을 역으로 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군 미필이기 때문에 한 번도 총을 안 쏴봤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죠. 그러니까 총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뭔지 모르는 것 같다라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예. 이게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걸 이 상황 자체를 그러니까 현실 인식을 갖고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야, 총 보여줘 총. 네가 총 훨씬 더 잘 쏴봐. 이런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술만 나와서 그렇지만 장난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유아적 발상이기도 하거든요. 유치하죠. 진짜 알고리즘을 압수수색해봐야 도대체 뭘 본 그러니까. 건지 좀 밝혀봐야 된다. 근데 또 되게 섬뜩하고 무서운 그렇습니다. 얘기들이고 예. 진짜 유혈 충돌이 벌어졌을 때 그때 뒷감당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정말 약간 대참사가 사실 벌어질 뻔한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오고 간 통로가 비화폰하고 시그널이라는 보안 그렇죠. 메신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텔레그램 많이 한다라는 건 이제 알려진 거고, 그러니까 시그널을 이제 쓰기 시작해 대통령실 안에서는 좀 썼던 것 같아요. 예. 하태원 비서관한테도 그걸 시그널로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 시그널이라는 보안 메신저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얘기들을 계속 했을까? 어떤 지시를 하고 어떤 피드백을 받고, 그러니까 이거를 비밀로 해서 자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정말 그거를 다 공개가 되면 무궁무진한 사안들이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일보가 쓴 기사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범죄 행위 직전마다 기록된 윤석열 비화폰 통화 스모킹건 됐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이게 비화폰하고 시그널 보안 메신저라고 얘기하는 저도 한 번도 안 써봐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좀 은밀하게 뭘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이 비화폰을 찾고 시그널을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대부분 범죄 정황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럼 본인도 충분히 인지하고 이건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캥기는 일이었던 그러니까요. 거죠. 걸리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걸 근데 자신의 부하 직원들한테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혐의가 가장 좀 우스운 게 지금 그 변호인을 그 주요 국면마다 그 뭐 가서 대동을 시켜가지고 그 진술 그 뭐 강희구나 예. 그 다른 뭐 김성훈이나 이런 데 가서 변호인을 옆에 대동시켜가지고 사실상 협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참고인들 네. 진술할 때마다 옆에 있었던 들어가가지고. 거죠. 근데 결국 너 말 조심해. 아. 그러니까 그리고 나의 책임은 없어. 그러니까 윤석열의 책임은 없어. 그러니까 다 니들 책임이야. 니들이 알아서 다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사실상 계속 그 그러니까요. 주입을 시킨 예. 거잖아요. 그렇게 진술하도록 유도하고. 그러니까 정말 악질인 거죠. 사실상 군 통수권자의 모든 책임을 갖고 있는 최고 지도자가 결국 자기 책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끝까지. 그걸 거짓말로 시키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이게 12월 5일 계엄 이틀 후입니다. 계엄이 정당하는 취지의 언론 입장물 이거 뭐 PG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뭐 AP나 CNN, 뭐 요미우리 등등의 외신에 배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인즉슨 그거예요. 대통령으로서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을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했다라는 걸 외신들한테, 그러니까 외신 대변인을 겸임하고 있는 해외 홍보 비서관을 통해서 이 내용을 알렸다는 겁니다. 이 또한 거짓말이잖아요. 외신 기자들한테 거짓말로 설명하라라고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뭐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뭐 빙산의 일각만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얘기할 게 황당하고 많죠. 얘기할 게 예. 많은데 이 빙산의 내막이 다 드러나면 그때는 정말 기절할 수준이 될 것 같고 비화폰 통화 내용, 시그널 내용, 그다음에 뭐 텔레그램 이런 것들이 그동안 주고받은 수많은 내용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면 이건 정말 경악할 수준일 거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들고 그 비상계엄 하고 나서 수차례 이제 본인이 얘기하는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막 화도 내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나라가 이 정도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당신들 뭐 했어? 맞아요. 이렇게 국민들을 규탄하는 지경에 윽박질렀죠, 사실. 윽박지르기도 예.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야말로 진짜 어나더 월드 자기만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고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만방자하게 생각을 하는 건지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예, 생각을 예. 하는 건데 내가 검찰총장이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수사하면 니네들 다 이게 진실이 됐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자기 스스로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그러니까 세계를 국가가 창조해내는 건가요? 저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냈다기보다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으니까 일정 측면에서는 현실 도피 행각인 것이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게 사실로 다 받아들여지면 자기는 이제 죽은 목숨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현실로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죠. 아니,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일종의 욕구불만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욕구불만?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검찰 시절에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 피의자를 몰아가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그들이 하는 용어로 꼬린을 시키는 그렇죠. 그 작업을 계속 해왔을 땐 전혀 문제가 안 됐었는데 대통령이 돼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자꾸 누가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렇죠. 마음대로 안 여기에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이 되는 거고 그들을 일거에 척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계엄을. 비상계엄을 그렇죠. 얘기하는데 그러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저기 막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 핵심적인 게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외환과 관련된 그러니까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북한 변수를 활용하고 싶었는데 북한의 어떤 무관심 이것 때문에 무관심. 북한의 무관심과 민생개혁 해야 되니까 북한도 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제 활성화 때문에 그랬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등등을 생각해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부승찬 의원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운이 좋았던 것 같다. 그런 것까지 얘기할 지경입니다 지금. 아니 왜 저 기억하시겠지만 비상계엄 직전에 북측에서 그 기존에 연결돼 있던 철로를 단절하고 네. 육로가 연결됐던 곳에 담벼락 쌓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좀 과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북에서 이게 남쪽에서 올라올까봐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그걸 미리 막기 위해서 그랬던 것 아니겠느냐. 물어봐야죠. 그런 정황들을 북에서도 파악을 할 거 아니에요.
난 정말 나중에 정상회담 할 때 좀 이재명 대통령 통해서 좀 물어봅시다.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그 국민신문공가에 거기다 뭐 하나 써서 넣어야 되겠네. 구글로 구글 폼으로 접수하실 수 있어요. 근데 계엄을 왜 했는지는 진짜 좀 더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지금 반국가 세력 척결 이런 거는 사실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계엄 자체가 허술하게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준비도 거의 잘 안 됐고 특히 그 시점 자체가 하려고 했으면 원래 이제 연말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의원들 다 지역구 내려가고, 그러니까 계엄 해제하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평일날 저녁에 의원들 다 뭐 주변에서 술 먹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그 시점 그리고 그 준비 상태 이런 거 봤을 때 너무 좀 의아한 부분이 많아요. 사실 그때 계엄을 선포한 그러니까 것 자체가. 무속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날 그리고 태길 뭐 김건희 받았다는 여사 거는. 특검 얘기 네, 나오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사생활 예. 이슈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김봉식 전 네, 서울청장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 게 자꾸 가정. 네, 회자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엄 왜 내란의 배후가 누구냐. 네. 그리고 누가 내란을 기획했나 이 부분은 일도 지금 수사가 안 된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내란 특검에서 그 부분까지 가야 되고 종국에는 김건희 통일 대통령 얘기가 초반부터 나왔었잖아요. 저도 그 아마 취임 첫 해 7월 무렵이 더웠던 때였는데 네. 그동안 이제 국제관계 오랫동안 활동했던 한 어르신께서 저한테 보자고 해서 만났는데 그때 처음 얘기한 게 김건희 통일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했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걸 실제로 기획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종합을 해보면 우리 장윤선 기자는 취재를 그렇게 많이 하시고 많은 분들을 만나시는데 어느 날 누굴 만났는데 통일 대통령이란 얘기를 들었으면 예. 왜 기사를 안 썼냐고요? 그러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황당했죠. 네. 너무 황당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 같으면 그 자리에서 배를 잡고 깔깔거리고 웃었을 것 같은데. 예. 아니요, 굉장히 심각하게 그래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진지하셨던 제가 거죠. 웃을 수 있는 어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알만한 그런 어른께서 불러서 얘기를 한 되게 거였기 무서운 때문에 분 만나셨나 봐요. 무섭다기보다는 하여간 영향력 네, 있는 분이죠. 그래서 깜짝 놀랐고 그런데 어쨌든 그때는 그 취재가 잘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뭐 무슨 방송 프로그램 나가서 김건희 비판하면은 끝나고 나면 상대 패널이 저를 위한답시고 딴 사람들은 다 비판해야 되는데 김건희는 절대로 욕하면 안 된다. 건들지 마라. 당신 크게 다친다. 다 모니터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듣던 시절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하여간 근데 취재가 잘 안 됐어요. 그 무렵에 제가 명태균 씨도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는 이 비상계엄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슨 네. 택일 날짜 받아서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사람들이 이 대통령이 된 이후로 끊임없이 다양한 기획들을 생각했을 것이고 본인들의 마각이 드러나지 않으려면 일종의 비상계엄을 통해서 영구집권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자신들의 비밀을 감출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 중요한 그 루트의 하나로 저는 결국은 일종의 이제 북한과의 교전 뭐 이런 거를 획책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외환의 혐의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짧게 정리하자면 우리 장윤선 기자의 말씀을 지어놓은 죄가 워낙 많으니 이것을 덮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계속 뭉개고 갈 수 있는 그렇죠. 것인데 그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는 없으니까 비상계엄을 통해서 뭐 법을 바꾼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의회 권력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비상계엄의 명분이 있어야 하니 북을 도발하여 무언가를 저질러 보고자 했던 것 아니겠느냐. 이거 지금 우리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까지 온 내용들 이게 다시 돌아가 보면 구속영장 청구까지 지금 됐고 따지자면 외환은 지금 이 구속영장에 빠져 있으나 어찌됐든 특검의 수순으로 보자면 일단 먼저 구속을 시키고 구속 이후에도 각종 혐의들이 더 있으니까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의지가 보입니다. 여기에 사후 계엄 선포문 그 서명 의혹을 우리가 얘기했던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이 인물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또 있는 것이고 그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윤석열 허위 공무서 혐의에 공범으로 적시가 됐다. 그럼 한덕수 전 총리도 구속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어느 정도의 혐의냐에 따라 다르겠죠. 네.
근데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사실 그동안 본인이 해왔던 얘기가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고 지금까지 말하지 않고 침묵했던 것들 혹은 알고 있었지만 거짓말했던 것들도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도 일종의 좀 노다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다지다. 예. 하면 이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금맥을 캐는 시간이군요.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따지면 팔 데가 너무 많아서. 맞아요. 근데 이거 대충 파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똑바로 파서 제대로 딱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다시는 이런 발상을 못 그렇죠. 하게 됩니다. 어영부영 얼레벌레 그냥 대충 여기에서 봐주기 수사하고 넘어가죠. 근데 아마 엄청날 거예요. 수사 대상, 수사의 종류, 뭐 범위부터 시작해서 범위 뭐 이런 거 어마어마하고 이거 다 될 때까지 끝까지 감시해야 됩니다. 절대로 늦추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감시하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좀 바뀌고 그리고 또 내란 특검이 언론을 좋아하더만요.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됩니다. 잘 활용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브리핑 내용들이 면면이 버릴 것들이 거의 없어요. 기사가 딱되게 주더만요. 그러니까요. 그 또한 뭐랄까 그 기술 굉장히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이에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선수들입니다. 뭔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나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뭔가 정리되는 느낌도 조금 있는 것 같고.